김현정의 뉴스 쇼.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일 뿐 아니라 세계 평화의 전환점이 될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핵 버튼을 누르느냐 마르느냐 폭탄 발언 주고받던 두 정상이 이렇게 얼굴을 맞댄다는 것만으로도 참 극적인 전환인데요. 더 중요한 건 합의 내용이죠. 평소 행동이 누구보다 극적인 두 정상 아니겠습니까? 두 정상이 만들어낼 합의의 내용도 부디 극적이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이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지난밤에 썼던데요. 정말 매우 특별한 6월 12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오늘 첫 포인트 6월 12일 싱가포르부터 봐야죠? 그렇습니다. 예, 판문점이 아닌 왜 싱가포르이 낙점이 됐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싱가포르는 정치적 중립국입니다. 예. 보안과 경호 같은 회담 인프라도 잘 갖춰진 게 장점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협상의 주도권을 이룰 수 있다, 참모진이 반대하면서 싱가포르 최종 선택이 됐고, 북한 입장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세기의 단판이 될 거다. 여러분, 어떤 합의 내용이 나올지 우리가 지켜보기로 하고, 일단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입니다. 전임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로 임기가 종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당장 오늘 오전에 경선이 치러져야 되는데요. 예. 홍영표 의원, 노웅래 의원 두 명이 대결합니다. 예. 잠시 후 오전 10시 50분쯤이면 당선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드루킹 특검 논란으로 국회가 지금 한 달째 마비된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 새로 되는 분의 행보는 그래서 더 주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로 9일째 단식 농성 중인데요. 예. 어제 잠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우원식 전임 원내대표가 찾아갔는데 힘들어 죽겠다. 합의 좀 해주고 가.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 합의해달라는 거죠. 예. 네, 이런 호소하는 장면도 화제였습니다. 화제였죠. 네, 오늘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하나만 더 보죠. 네,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남성 모델의 사진을 유출한 범인이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20대 여성 모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뜻밖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인터뷰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홍대 회화과의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사진이 유출됐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냐? 어떤 학생이 이걸 유출시킨 거냐 했더니 같이 있었던 여성 모델이 유출을 시킨 것으로, 휴식 공간을 놓고선 좀 다툼이 있었다고요, 모델들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황당합니다. 예, 여기까지 민경남 PD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방사선 안전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우라늄과 토리움의 방사능 비율이 약 1:10으로 원료에 모나자이트가 쓰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산품에 대한 라돈 기준도 설립하고 실내 라돈 저감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 음이온이 나온다는 친환경 침대에서 유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 저희가 그제 전해드렸죠.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정밀 분석 중이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줄여서 원안위의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인체에 유해한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다. 하지만 침대는 밀착형 제품이기 때문에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기준치는 아닌데 침대이기 때문에 무시 못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듣고도 좀 갸우뚱하셨던 분들 많죠? 오늘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세요. 시민단체 시민방사능 감지센터의 김혜정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원안위가 조사한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 침대가 무해하다는 겁니까? 유해하다는 겁니까?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 원안위가 정한
그 생방법 관리 안전 기준 피폭 연간 설량 1mS보다는 낮았지만 뭐 그렇지만 이제 침대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의한 내부 피폭 영향은 인정을 했으니까 무해하다고 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살면서 뭐 엑스레이도 찍고 자연 속에서 네. 나는 방사능에도 노출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는 기준치가 있어요. 그게 네. 연간 1mS인데 네. 이 침대에서는 0.5mS가 나왔으니까 기준치 이하긴 하지만 네. 일단 침대는 이제 코를 대고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니까 내부로 피폭이기 때문에 심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고. 네네. 그렇죠. 게다가요, 위원님. 네. 1년 기준치가 1mS란 얘기는 네. 이미 침대로 0.5를 이거를 다 채워버리고 나면 네. 우리가 침대만 쓰고 다른 데는 전혀 피폭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네. 심각한 거 아닙니까? 0.5씩이나 나온다면? 피폭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요. 이번에 라돈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매트리스를 방사능 농도, 매트리스 속에 있는 방사능 농도를 분석했는데 우라늄의 토름도 같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예. 물론 그 우라늄 토름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라돈이에요. 그러니까 방사능 농도는 제가 보기엔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네. 그러니까 엑스레이에서야 방사성 물질 이용하는 게 뭐 불가피하고 땅에서 우리가 밟고 걸을 때 나오는 거야 불가피하다지만 네. 침대에다가는 불가피한 게 아니잖아요. 안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지금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음이온을 발생시킨다고 하면서 네. 사실은 그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능 물질을 사용하는 거가 제일 이번 문제의 핵심이고요. 예, 그거는 안 넣고도 얼마든지 침대 매트리스를 만들 수 있는데 예. 그런 사용을 해서 피할 수 있는 방사능 피폭이 되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게 기준치 이하냐 이상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안 넣었어야 된다. 네. 이게 그리고 핵심이라는 사실 말씀. 그 엑스레이는 또 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1mS에. 예. 의료용은 또 따로니까 우리가 그거 네, 찍는 네, 거는 네. 또 따로예요. 예. 지금 청취자 한 분이 대체 침대에다가 이런 방사성 물질을 어떤 식으로 넣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넣은 거예요? 그 매트리스 소커브 원단 안쪽에다가 예. 음이온 파우더를 이렇게 발랐어요. 도포를 했습니다. 그 음이온 파우더라 함은 모자나이트라고 하는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예,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가 예. 그 방사능 핵종 토름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인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그 모나자이트라는 게 이제 한국말로 우리가 히토류라고 하는 거고. 네, 히토류 광물입니다. 네네. 광물. 그럼 쉽게 생각하면은 뭐 암석 가루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일반 광물에 비해서 방사능 농도가 2,000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광물도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렇죠.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광물은 네. 일반 광물보다 2,000배나 방사능이 높아요. 네, 방사능 농도가 2,000배나 높습니다. 근데 그게 음이온을 많이 발생시키긴 하나 보죠? 사실은 그 음이온을 발생시키는데 그게 방사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이온 방출 원리가 이 방사선을 방사시키는 지금 이제 모나자이트 같은 걸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 강석법을 주로 이용해서 음이온을 방출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이온을 방출한다는 게 그냥 방사선을 방출한다. 그 과정에서 모나자이트 같은 걸 이용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이온 발생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계를 통해 가지고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것처럼 천연 광물 모나자이트 같은 걸 이용해서 음이온을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주로 많이 이용하는 거는 천연 광물 이용한 거죠. 예,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원안이 산하의 거기에서 조사를 한 거 보면 우리나라의 음이온을 발생시킨다는 그런 제품이 90%가 천연 광석인 모나자이트 사용한 제품으로 되고 있다고 이제 원적외선 응용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위원님, 제가 사실은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자료 조사를 좀 해보니까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에서 방사능 나온다는 건 이미 너무나 유명한 일이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그럼 원안위에서 이미 우리나라 음이온 발생 제품들의 90%는 이런 광물을 사용한다. 모나자이트 같은 걸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었으면 말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쓰게?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안위에서는 그런 거를 알리는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게 제일 문제이고. 그러니까 원안위에서는 홍보를 하긴 했어요. 이거 위험하다는 걸?
네, 홍보를 하기는, 그게 뭐, 음이온 제품이 사실은 모나자이트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것을 예. 알리기는 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예. 그걸 시민들이 다 대부분 모르고 있다면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원안위하고 같이 예.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대중교육을 뭐 몇 년 전부터 또 올해는 특히 집중적으로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걸 선택하는데 분명히 이제 판단을 하시고 하라는 거를 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 히토르 광물 모나자이트를 예. 국토부는 뭐 이용하도록 하고, 또 산업부는 그런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고, 또 식약처는 심지어 이런 것을 이용한 제품을 건강 기능성 제품으로 시판을 하도록 허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 달라요, 부처마다 정책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규제 기간만으로 예. 뭐 이런 문제의 어떤 해결에 굉장히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원안위가 뭐 부족한 점도 있고요. 물건 개개는 아까 개별로는 기준치 네. 1mSv 이하일 수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다 합쳐서 이걸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선?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우리나라 이제 원안위 같은 곳이죠.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음이온 제품은 방사능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방사선이 방출되고 이걸 수년 동안 착용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 정식으로 음이온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아는 경우에 예? 우리네의 충고는 멀리 던지라, 폐기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이온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던져버리라고 충고해라? 네, 우리가 그게 할 수 있는 최대 충고다. 최대 그렇게. 충고다. 네. 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지금 침대에다가 넣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게 음이온, 어쨌든 모나자이트에서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는 건 맞답니다, 여러분. 동시에 방사성 물질까지 지금 나와서 문제인 건데, 그렇다면 네. 음이온이 발생합니다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들 중에 네네. 지금 머릿속을 스치고 가는 게 많거든요. 많습니다. 뭐 기계식으로 아까 그런 식으로 음이온 낸 건 상관없겠습니다만, 모나자이트 이용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모나자이트를 이용하고도 모나자이트를 이용했다라고 이제 상품에 써놓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나 뭐 원자력 안전재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리 주변에 뭐 목걸이, 그 다음에 뭐 분말 세제, 로션, 화장품이죠. 그 다음에 뭐 배득게, 뭐 음이온 모자, 뭐 이런 거에서 실제로 모나자이트나 이제 뭐 토르마린 같은 방사능 핵종이 사용된 게 추정이 되고, 실제로 거기서 방사능 물질, 토륨이 검출이 뭐 적은 양에서부터 많은 양까지 다양하게 검출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 음이온 모자도 있어요? 네. 음이온 팔찌도 있고? 네, 있습니다. 저는 음이온 광고 제품 있잖아요. 음이온 나온다고 선전하는 광고 제품 중에서 75개 중에서 작년에 57개 제품에서 방사능 농도, 또 원안위가 정한 뭐 원료물질 정의 농도가 있어요. 거기를 초과하는 제품이 나왔고, 이게 대부분 히토르 광물, 아까 말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아니, 작년에 결론이 나왔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금지시켰습니까, 그것들은? 그러니까 그게 농도 기준을 초과하면 금지를 시킬 수 있고요. 뭐 이번처럼 그게 기준치 이하다 이러면 계속 하는 거고, 못하는 거고 뭐 이렇습니다. 청취자 김지연 님이 음이온 생리대라는 광고도 봤는데, 그럼 이것도 이런 모나자이트 같은 광물을 이용한 겁니까? 물어보셨어요. 그런 거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리대 안에서 무슨 기계를 돌릴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이런 광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뭐 이제 원안위가 조사를 해보면 안 넣고도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음이온 광물 제품 중에 실제로는 히토르 광물을 사용한 그런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좀 들으면서도 좀 충격적이실 텐데요. 이렇게 천연 광물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이용해서 제품들을 만드는 것들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말고 혹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번 침대처럼 일부러 넣은 건 아니지만 방사성 물질을 내뿜는 물건들 또 뭐가 있을까? 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고양이 배설용 모래 있잖아요. 네네. 이 모래에서도 방사성 물질 라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소문이 막 파다해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원래 라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암석이나 토양에 있는 우라늄이나 토륨이 붕괴되면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배설용 모래가 그런 우라늄 토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토양이나 암석을 이용했다면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흙이 어떤 고양이 배설용 모래가 네.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토양 중에는 그런 토양들이 있으니까. 네. 그 화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막 너무 공포했다는 건 좀 그러긴 한데 예. 이제 뭐 만약에 라돈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예. 그런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혹시 이제 그런 우려가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라돈은 가스 형태니까 가스.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또 스코보드 같은 건축 자재에 인광석 같은 그 천연 방사능 핵종이 또 포함이 되기도 해요. 돼요. 그래서 또 오래된 스코보드는 좀 함량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걱정된다는 그것도 환기를 말씀. 자주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근데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건 어쩔 수 없이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걸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땅을 걸어 다닐 때도 막 여러 번 나옵니다. 땅에서. 그렇죠? 지금 뭐 이런 화분 같은 거 집안에 또 들여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들여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침대라든지 뭐 지금 뭐 팔찌라든지 생리대라든지 이런 곳에 안 써도 되는 걸 지금 쓰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니까 원안위 해서 정부에서 싹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조사를 한 자료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원안위가 이번에 뭐 부처 협력해가지고 제기하는 게 이제 모나자이트 사용을 금지하고 천연 방사능 핵종이 들어간 뭐 이온 제품 이런 거에는 표시를 해서 그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규제를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저는 그게 당장에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는 이미 돼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더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이거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김혜정 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결정이 났네요. 싱가포르로. 전 어제 TV에 나와가지고요. 평양 갔다 서울 올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어제 평양이 막 부각됐었어요. 네, 그리고 당일치 회담이라고 하니까 평양 갔다 서울까지 오면 진짜 그림 좋겠다 그랬는데 이거 완전히. 그 3명 석방까지는 맞추셨으니까. 네, 그것까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공개할 거면 좀 시원스럽게 공개하지. 그것도 뭐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공개하는지 그러니까요. 트럼프의 트위터로. 그러니까 여러분,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밤 사이에 새로 나온 뉴스고, 다시 그 외의 상황들은 저희가 어제 인터뷰한 것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서 오늘은 일단 날짜와 장소까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다른 뉴스들 좀 챙겨보고 있는데요. 행간에서는 국회 소식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국회 보면 참 답답하죠. 이 반세기 넘게 적대 관계였던 북한과 미국도 대화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뭘 그렇게 밉다고 서로 2달째 국회 멈춰 세우고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야당 원내대표가 단식 9일째 오늘까지 이제 맞고 있는데요. 돌파구를 지금 찾고 있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물밑 접촉도 사라진 국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단식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죠. 네, 어제 오전 10시 무렵에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이 됐는데요. 의사가 수액 치료를 강력히 권했는데 이 수액을 맞게 되면 단식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식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민주당 우현식 원내대표는 협상 파트너였으니까 병문안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그 화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두 분이 친구인가 봐요. 말 놓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투사와 전사의 관계잖아요. 그만 좀 해. 도와줘. 아유, 네가 나 도와줘. 뭐 이런 식의 대화. 정확하게는 이렇게 됐어요. 재밌었어요. 수액 맞고 그만해라. 건강해야 싸움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식을 만류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반응이
너무 솔직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임기 전에 특검 수용해주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대로 읽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대로는 힘들어 죽겠어. 임기 전에 특검 수용해주고 가. 이거였잖아요. 아, 웃으면 안 돼요. 이분 지금 아프신데. 아, 물론 그렇긴 한데요. 네. 근데 대화는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양당은 물밑 접촉도 사실은 하지 않았고요. 김 원내대표는 오후에 다시 국회 농성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물밑 접촉도 사라진 답답한 국회. 이 뉴스의 행간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서로 시간 싸움을 하고 있다입니다. 지금 국회 파행 사태의 원인이 뭐 표면상으로는 드루킹 특검 도입 문제 때문이잖아요. 예. 근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특검 도입은 이미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받기로 한 거잖아요. 특검을. 예, 맞아요. 이미 받기로 한 걸 가지고 지금 뭘 가지고 싸우겠어요. 좀 날짜 놓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날짜 놓고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키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 보면은 지금 시간 싸움 하고 있어요. 예. 지방선거 한 달 남았거든요. 제1야당의 존재감은 없죠. 지지율은 낮죠. 그렇죠. 또 한반도 화해 분위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이슈도 없는 선거가 됐습니다. 다 묻혔습니다. 선거 판세 흔들 만한 변수는 이제 드루킹 특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드루킹 특검을 도입하면 그러면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하는데 시간까지 감안하면 선거 전에 드루킹 특검이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빨리 도입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특검 하기로 정하고 나서도 절차가 복잡하니까 네. 한시라도 빨리 해야지 지방선거 전에 조금이라도 뭐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이렇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반대로 민주당은 정반대죠. 특검 도입하기로 해놓고 아니 지금 말고 24일 날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이 가동되는 게 지방선거 이후에 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시간을 늦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시간을 두고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두 당의 명분은 그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해 볼 땐 사실은 그런 계산이 깔려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입니다. 누가 누구 뺨을요?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민주당이 뺨을 때려줬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이던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이 형세만 보면 밀리는 형국이었거든요. 예. 아니 제1야당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특검 안 받을 수가 없었죠.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던졌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예요. 유승민 대표가 도와준 꼴이 됐군요. 네. 대선 불복 특검하자는데 우리는 못 받겠다 이러면서 협상 중단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유승민 대표도 사실 처지가 비슷하거든요. 당 지지율도 없죠. 존재감 없죠. 한번 세게 치고 나간다고 나간 게 이게 오히려 모두의 공적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래도 오늘부터 새 판이 만들어질 것이다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 열어서 새 원내대표 선출하는 거 이게 좀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홍영표, 노웅래 두 의원 중에서 한 명이 원내대표가 되거든요. 예. 새로운 원내대표의 최대 과제가 뭘까요? 국회 다시 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합의안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요. 정석인 의장도 지금 14일까지 마지노선은 긋고 지금 본회의를 열어버리겠다 이렇게 강행 카드를 꺼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야한테 남아있는 시간은 지금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에 합의를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무만님 6월 12일 회담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태건님도 북미 정상회담 대타협으로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길 기원합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결정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건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문제죠. 입으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고 격전지하면 바로 서울일 텐데요. 저희가 박원순 후보, 안철수 후보는 이미 만났고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첫 순서로 만나보죠. 앞에서 그 라돈 침대, 라돈이 방출된 침대 얘기했는데 2부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네요. 훅뉴스에서 김정훈 기자가 오랫동안 취재해온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많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이것을 복용하던 주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좀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훅뉴스에서 들여다보지요.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는 한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의 몰카 영상과 캡처 사진. 그런데 이 몰카에는 한두 명의 여성이 아닌 상당히 많은 여학생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게 일파만파 지금 번지고 있는 건데요. 이 당시 이 기숙사를 이용했던 이 고등학교 졸업자가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는데 이분을 연결해보죠. 그리고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이 국회의원들의 세비 얘기 물음표를 던져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뭐 커다란 외교 이슈들에 덮여서 지금 지방선거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예, 하지만 지역 일꾼들 뽑는 일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서울시장 후보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이미 박원순 후보, 안철수 후보는 만났고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은 여기 우리 사당역 옆에 이수역에서 예. 아침 출근하시는 차량과 시민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출근 인사 오늘 이수역에. 분위기가 어때요? 시민들 만나보면? 뭐 아침에는 바쁘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빨리 다니십니다만은 예. 일부러 서시거나 또 오셔가지고 특별히 인사해 주시는 분, 또 차 타고 가시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 뵈면 아주 힘이 납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나오는 분들한테 첫 번째 질문은 항상 이 질문 드려요. 왜 서울시장의 김문수인가 묻는다면? 예, 김문수가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 예. 미세먼지를 잡아서 마스크 벗겨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애 태우시는 분들, 예. 제가 확실히 도장을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막히는 우리 지하철, 확실히 더 혼잡도 줄이고 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예. 또 곳곳에 막히는 지점, 지금 올림픽대로든지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예? 제가 지하도로를 해서 확 뚫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없는 분들 제가 일자리 확실히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지금 네. 거창한 것들을 너무 많이 한 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교통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일자리도 다 해결하시고 미세먼지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이 문제들은 지금 박원순 시장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셨던 문제고 또 박원순 시장도 미세먼지 잡겠다고 하고 다 얘기하시는데 박원순의 서울시는 뭐 안 되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 7년 동안 미세먼지가 계속 악화되어서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고 보도도 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바로 미세먼지를 안 잡고 공짜 지하철, 공짜 버스로 150억을 3일 만에 공짜로 뿌리는, 돈 뿌리는 것으로 미세먼지 못 잡습니다. 확실히 과학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잡을 방법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저는 환경관리, 국가관리 기사로서 예. 또 공장에서도 2년 동안 환경기사로 일했고요. 국회 환경위원으로 6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가장 환경 문제를 오래 했고요. 예. 경기도지사로서 팔당 물을 1급수로 만들었고요. 미세먼지를 잡았습니다. 실책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공약 이행률 제가 경기도지사 8년 동안 예. 공약 이행률 90% 이상을 넘긴 전국 1위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봐 달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박원순 시장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출연하셨을 때 해외 어느 도시보다 서울시가 압도적으로 안전하다. 런던이나 뉴욕 뒷골목 걷다 보면 서울시만큼 잘 정리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시가 없다. 이렇게 자부심을 보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지금 동경은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다 압니다. 뭐 북경도 미세먼지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를 못 잡을 뿐만 아니라 예. 박원순 시장 7년 동안 가는 곳마다 적폐투성입니다. 이 적폐를 청산해야 됩니다. 7년간의 적폐 시민들이 너무너무 불편해하십니다. 예, 교통 막히는 거 왜 뚫지 않습니까? 아까 7년간의 적폐가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 문제라든지 지하철 문제 뭐 이런 것들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미세먼지에 워낙 집중을 하시니까 저도 뭐 질문을 좀 더 드려보게 됩니다만 이게 뭐 정부가 나서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거라서 방법이 없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중국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중국 요인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은 북경시와 협약을 해서 예. 우리나라 불고기 굽는 것 그러니까 직화화로에서 나오는 고기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 줄이는 거 이거를 중국하고 같이 해결한다고 연구를 하는데 이 참 코미디죠. 보도도 많이 되고 국정감사 지적됐습니다만 참 웃기는 이야기죠. 중국하고 지금 협약하고 있는 게 탁상공론이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코미디입니까? 다들 웃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시면 참 걱정이죠. 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박원순 시장의 얘기와 우리 또 김문수 후보 얘기가 다르니까 두 분이 아마 토론하실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아마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겠구나. 제가 그 느낌이 드는데 김 후보님. 네.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 김문수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딱 내놨을 때 또 경남지사 후보로 김태호 후보를 공천했을 때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올드보이죠. 오늘 보면은 언론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예. 말레이시아 마타르는 지금 93세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왜 그동안 관뒀다가 다시 나왔느냐 여러 가지로 그런 비판받을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이 현안 문제, 서울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김문수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잘 시민들께서 비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나이의 문제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구세대 정치인 이런 이미지를 아마 지적한 것 같아요. 이 올드보이 귀환 얘기할 때는. 그렇지. 그런 비판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누가 이 서울시의 현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느냐. 예. 서울시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누가 더 깨끗한 공직을 만드느냐, 누가 더 유능한 공직 사회를 이끌 수 있느냐, 예. 누가 더 이 교통 문제 해결하고 미세먼지 해결하고 재개발 재건축 해결하고 예. 할 수 있느냐, 일자리 누가 만드느냐. 그걸 좀 봐달라.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6월 12일 싱가포르로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됐다는 뉴스는 들으셨죠, 후보님? 들었습니다. 예. 지방선거 바로 전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건 지방선거보다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 그리고 북한에 잡혀갔던 우리 인질 500여 명을 빨리 송환받는 것 그리고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다 주민들이 잘 사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지방선거 이상으로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한 세계적 관심사고 예. 우리 국민들 관심사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6월 12일에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있으면은 이 이슈들이 다 덮여서 지금 후발 주자들한테는 여론조사상 그 후순위 주자들한테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 뭐 중요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북한 핵을 폐기하고 예. 정말로 우리가 평화롭게 예.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더 인권이 보장받는 그런 사회 되기를 우리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보면서 쓴소리도 많이 쏟아내셨거든요. 비판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항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그 군사 분계선 그 콘크리트 작은 턱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서 판문점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폐기 또 우리 잡혀간 인질의 석방, 예. 북한의 개혁 개방 예. 못 이뤄냈죠. 그래 그 점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석방은 된다고 합니다. 6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얘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지켜볼 문제고 그 홍준표 대표의 그런 지금 쏟아낸 막말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건 좀 과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뭐 그 말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예. 실제로 지금 남북 관계가 잘 되고 예. 또 김정은이 변화를 해서 핵을 폐기하고 예. 또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예. 박수를 쳐줘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 되고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최근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주체 사상을 존경하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영복 씨의 그 사상을 존경한다고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씨는 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선배인데 예. 제가 학생운동 선배로서 그분이 바로 북한의 여러 가지 남한 전복혁명 조직인 지하조직 통일혁명당의 간부로서 20년 이상 감옥을 살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상이 감옥 살고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사람 사상은 간첩 사상이고 김일성 사상입니다. 그분이 붓글씨도 잘 쓰고 글도 잘 씁니다. 그러나 그 사상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 사상을 존경한다고 김여정 앞에서 전 아베 앞에서 그 평창올림픽 그 리셉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교수의 사상을 존경한다고 할 때 그것이 주체 사상, 김일성 사상을 존경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신영복 교수라는 분은 우리가 사회에서 존경받으면서 아이들을 대학생들을 가르치던 이런 교수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사상을 다 그냥 김일성 주체 사상 뭐 이렇게 해갖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후보님. 아니 사람의 사상이 하나지만 사람의 사상이 뭐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분은 김일성 사상을 가져서 예. 육군 사관 생도를 혁명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 있다가 구속이 돼가 20년 이상 감옥을 산 사람이고 그 주범은 3명이나 사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붓글씨를 잘 쓰는 거는 존경합니다. 저도. 그러나 예. 그 사상은 김일성 사상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폭력 혁명 사상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청취자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뭐 철진한 색깔론을 가지고 이 통합의 시대에 다시 들이미시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문자들 청취자들이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김정은이 철지났습니까? 김정은이 지금 현존하고 있고 예? 핵무기를 가지고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까지도 핵폭탄으로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들의 조종을 받아서 감옥을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 김정은이 지금 뭐 있지만 오늘 뭐 제가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김정은이과 손잡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고 지금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마당인데 이런 마당에 그런 식의 색깔론을 다시 들이미는 것이 과연 이 무드에 어울리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아니죠. 지금 김정은이 무엇이 변했습니까? 아직까지 앞으로 변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예. 아직까지는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만들고 있고 북한 우리나라의 납북자 500여 명을 지금 억류하고 수용소 보내놓고 탈북자들을 괴롭히고 있고 주민들을 괴롭히는 제습 독재자 아닙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이제 찍어놓고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풀릴 것 같아서 저는 막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생각은 그렇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박원순 시장이요 뉴스쇼 출연했을 때 김문수 후보와 같은 철진한 이념으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서울시의 골목 벽화 그리는 거를 이게 뭐라고 좀 비난을 하셨던 거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모독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가보십시오. 박원순 시장이 벽화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자기 시민 운동권 출신들을 300명이나 서울시에다가 취직을 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그 운동하던 사람, 그분들이 행정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특정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시민 운동한다는 이런 말이 있던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시켜서 서울시를 어떻게 낙후되게 만들고 있는지, 서울시의 현안이 어떠한지 이런 것 좀 보시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저보고 예? 철이 지났다 그러는데, 예. 누가 철이 지났는지. 예. 누가 철이 지났는지. 저는 시민운동, 저도 운동을 박원순 시장 이상으로 격렬하게 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철이 지났다면 박원순 시장은 철이 얼마나 지난 일을 아직까지 시장으로서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두 분이 한번 모여서 토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뭐 어떻게 뭐 반론을 하기는 어렵고 두 분이 같이 한번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김문수 후보님 오늘 시간이 뭐 제한돼 있어서요. 이제 30초 우리 서울 시민들 듣고 계십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서울시의 시민들의 마스크를 벗겨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확실하게 신속하게 해내겠습니다. 막힌 한강을 시원하게 되돌아다니게 하겠습니다. 교통 뚫어내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일자리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훅뉴스에서는 무슨 이야기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네, 얼마 전에 한 주부가 숨진 사건을 저희 취재진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의 이면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숨진 주부의 남편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자꾸 몸이 차가워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119에 전화를 했어요. 병원 갔죠. 아니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고. 그래서 저들을 왜 집에 놔뒀냐고. 지금은 늦었다. 저는 지금 집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좋아진다고 해서 먹은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됐으니까. 유족을 직접 만나고 오신 거네요. 네네. 뭔가를 먹고 부인이 숨졌다는 건데 그것도 몸에 좋아진다고 해서 뭔가를 먹었는데 사고가 난 겁니까? 네. 충남 서천에 사는 50대 주부 정모 씨가 숨진 거는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이었거든요. 평소 사회생활도 활발하던 이 주부에게 건강 이상이 찾아온 것은 숨지기 20일 전쯤이었습니다. 3월 말쯤? 네. 그때부터 헥산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섞은 분말 제품을 소개받아서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열흘쯤 지나서 설사와 수포 증상이 나타나더니 결국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헥산하고 프로바이오틱스. 네. 헥산은 노화를 늦추는데 또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서 최근 인기가 높죠. 그렇죠. 예,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는 지난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조사 결과 홍삼에 이어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선택한 건강기능식품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제품을 먹고 나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혹시 다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오늘 훅뉴스 시간에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어서 그 2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 건지 피해자 정 씨의 남편의 말로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죠. 4월 7일 수포가 생겼었거든요. 얘가 이제 물집이 이만하게 생겼어요. 불을 한 푸씩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먹어보면서 수포가 이만했던 게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또 아니 갑자기 이만한 게 여기 커지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배변하고 소변으로 빠지지 않는 독소가 수포로 물집으로 빠진대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통증이 있을 때마다 더 먹게 되면 통증이 가시니까 먹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제품을 먹고 나니 수포가 생기더라. 물집이 생기더라. 네.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했더니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 제가 사망 전 피해자 몸에 난 수포가 어떤 상태였는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사진이 지금 있는데 이게 종아리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퉁퉁 붓고 색깔도 검게 변하고 살갗은 다 터진 상태. 네. 예, 이 사진은 저희가 홈페이지 또 노컷 뉴스에 올려놓기로 하죠. 네. 어쨌든 그런데도 그 제품 판매업자들은 2g들이 낱개 제품을 하루 10포 이상이라도 더 먹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명현 반응이라면서요. 명현 반응? 명현 반응이라는 거는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좀 악화가 되는, 그러니까 약간 악화됐다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면역 현상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현대의학에서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저 약물의 부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업체는 명현 반응이다, 이게 몸이 좋아지는 호전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좋아지기 전에 잠깐 나빠지는 거다. 네네.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구토나 설사 또 몸이 붓는 증상을 모두 명현 반응 이렇게 언급하면서 치료법이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오히려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다. 맞습니다. 업체 관계자의 말로 들어보시죠. 그렇죠. 명현 현상은 일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모든 분들이 그냥 건강하신 분들도 나타나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많고 언제나 이게 드실 때는 그런 말씀을 다 해드리죠. 그분들 말씀은 그게 명현 현상이라고만 볼 수가 있나?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부검을 했다 그러니까 의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니까 그게 나와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디가 아파갖고 누워 계시던 환자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주부는, 숨진 주부는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그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하지만 사회생활도 활발하게 했던 일반적인 주부였던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건강식품 먹고 부작용 때문에 아유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면역 반응이다. 고통을 참고 오히려 더 먹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글쎄요. 일반인들이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먹고 목숨 잃었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어떻게 폐혈증에 이르렀는지는 면밀한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따져봐야 할 대목은 있어 보이거든요. 피해자가 복용했다는 제품은 헥산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섞은 분말이고요.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함유량을 크게 늘렸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폐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 우려가 없는 성분이라는 건 뭐 없겠지만 프로바이오틱스는 폐혈증이라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 그 뜻 자체가요. 몸에 좋은 균 이런 뜻입니다. 유산균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 과다 복용했을 경우에는 몸에 해로운 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의 명승건 교수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예요, 제품이? 균이란 말이에요, 균. 그러니까 이 균을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줬을 때 이론적으로도 심각한 감염 위험성이 있고 제일 심각한 감염은 보통 폐혈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온몸에 피에 혈관에 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여성은 지금 정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프로바이오틱스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인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그 제품 자체는 본질적으로 균이다. 부작용으로 폐혈증이 있다. 이것만은 분명한 팩트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난달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거든요. 폐혈증 또 괴사성 장염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섭취 시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식약처 관계자의 말로 들어보실까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했어요. 그 재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가 약을 먹고 있거나 또는 임산부가 됐거나 어린이들이 이게 맛이 있어서 그냥 양의 구애 없이 막 먹는 간식처럼 먹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서 섭취 주의사항이라고 의약품에 들어있는 그런 것처럼 그런 주의사항을 신설을 했어요. 여지까지는 주의사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에 전문가와 상담하라. 또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하라. 이상 사례 발생 시에는 섭취를 중단하라. 이런 주의사항이 포함된 거죠.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던 거고. 이런 주의사항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이 시점에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 부작용으로 사망한 걸로 보이는 그런 사례가 나온 거네요. 근데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프로바이오틱스 이상 사례는 모두 652건이나 됐습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설사 또 변비, 복통과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프로바이오틱스 부작용은 보고가 됐었다는 얘기네요. 그랬던 겁니다. 또 게다가 제조 공정이 믿을 만한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성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 어떤 문제가 있길래요? 식약처에 따르면요. 2016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모두 39개였거든요. 이 가운데 생산액이 1억 원 미만,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단위인 것이 전체 4곳 중 3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런 소규모 또는 영세업체가 생산한다는 뜻이죠. 그 자체가 물론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안전이 확실히 담보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프로바이오틱스란 게 누구나 마음 놓고 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식품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가 요구되는. 맞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심지어 약사들마저도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뭐 비타민 정도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취재진이 일선 약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반응을 들어보실까요? 많이 먹어서 부작용 날 거는 없어요. 유해균이 이만하고 유산균이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인해전수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좀 면역력이 약하신데 이건 괜찮아요. 그야말로 유산균인데요.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먹을 수 있죠. 이게 지금 약국 돌아다니면서 취재한 거예요? 우리 비타민 같은 경우야 과다 복용을 하더라도 뭐 소변으로 다 배출된다.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처럼 비타민처럼 프로바이오틱스도 여기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작용 없다. 뭐 많이 먹어도 문제 없어요. 이런 식으로. 네. 식약처는 근데 섭취에 조심해야 된다는 권고를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식약처 역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에 유의하라 이런 권고를 하면서도 제품 내에
프로바이오틱스 함량에 대해서는 그 최저 기준만 있을 뿐 최고 기준은 없습니다. 소비자가 더 믿을 수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을 받으려고 해도요. 얼마 이상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해야 한다 이런 말만 있을 뿐 과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적으면 안 된다는 기준치는 있지만 어느 정도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기준치는 없다. 네. 다시 식약처 관계자의 말로 들어보실까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먹게 건강에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섭취량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표시량의 이상인데요. 보통 표시량을 얼마 내가 100마리다. 100마리를 했으면 100마리보다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생균수를 측정하는 거다 보니까 유통 중에 죽을 수가 있어요. 좀 표시량보다 적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량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섭취할 때 경로 과정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균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많은 양을 먹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한선을 안 정해 놓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인식, 제도 다 좀 허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미 지난 2016년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앞서 열린 정책 토론의 결과를 언급하면서 건강식품 기능에 대한 시판 후 재평가, 또 위해 사례 자발적 보고 감시 시스템 구축 아니면은 관련 연구 기반의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한 목소리로 남아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건강식품,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자체가 위험하다. 이거 드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체질에 따라서는 또 그 섭취량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너무 간과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강조드린다는 거. 바로 그 점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피해 사례의 경우도요. 해당 제품 때문에 사망했는지 그 관계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직접적인 관계는 뭐 조사를 좀 더 해야 돼요.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유족들은 혹시나 더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목소리를 냈다고 하네요. 이거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빨리 좀 알려야겠다. 유족들 생각은 그런 거죠. 맞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걸 그냥 놔두면은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연에 하나의 방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유족들은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는 고소장을 제출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한 여성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기야 나오겠죠.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땐 멀쩡하던 여성이 몸에 수포가 나타나고 설사를 하고 통증을 호소하고 이것만큼 지금 분명한 사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현 반응이라고 해서 더 과다하게 섭취했다는 점, 이 점도 문제였고요. 자, 여기까지는 조사 결과와 상관없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또 건강식품들 복용할 때 이게 그냥 무턱대고 많이 먹어도 좋은 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네요. 네. 우리가 앞에서 라돈 침대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지금 무심코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허술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 오늘 좀 생각하게 됩니다. 훅뉴스 김재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홍대의 회화 수업 도중에 누드 모델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가면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고등학교의 여자 기숙사 안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기숙사의 여학생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서 이 영상과 캡처 사진들을 온라인에 올린 겁니다. 영상의 길이는 자그마치 3시간이 넘고요. 캡처된 사진에는 20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사진들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그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참 고등학교 기숙사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게 화도 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10년 즈음에 찍힌 사진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한 분을 직접 연결해보죠. 신원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한다는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졸업하고 대학에 다니신다고요? 네. 근데 이 영상이 있다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그저께 밤에 여학생 기숙사를 촬영한 이런 영상들이 돌아다닌다라는 글과 함께 캡처본들이 돌아다녀서 그걸 보고 알게 됐어요. 그 사진을 보고 바로 이 우리 학교 기숙사네 바로 알아채신 거예요? 네, 사실 저희 학교 동문이라면 거의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교복이나 가구 같은 게 배치돼 있어서 저희는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바로 보자마자 여기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인데 게다가 촬영 시기가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 본인이 기숙사에 생활할 때라는 것까지 아셨을 때는 얼마나 놀라셨어요? 사실 이렇게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여러 명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고 너무 끔찍했어요. 그렇죠. 너무 끔찍했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그 영상을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 제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진짜 말 그대로 너무 끔찍해서 보지를 못하겠고 만약에 제가 그거를 보게 되면은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2차 가해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은 아직까지 안 보셨어요. 이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선 제가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어서 질문 드린다는 거 이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시간짜리 영상이라는데 여학생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들만 창문 밖에서 찍어가지고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편집해서. 네. 제가 본 캡처본에서는 그 캡처마다 영상이 몇 분짜리인지 나와 있는데 짧은 거는 몇십 초고 긴 거는 3분 조금 넘는 정도였거든요. 가장 긴 영상이 3분이다라고 치면은 최소 잡아도 60명. 아니 그 고등학교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하는 곳이죠. 네, 여자 남자 둘 다요. 예. 그러면 고등학교 기숙사기 때문에 아마 대학 기숙사보다도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됐을 텐데 어떻게 이런 범행이 가능했을까요? 일단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학교와 그 산을 구분짓는 담이 있는데 그 담 밖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꼭 외부인이랄 것도 아닌 게 학생들이 그 담에 개구멍이나 나사 풀려 있는 데를 통해서 밖에 외출하고는 하는 거를 저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기숙사가 있고 담이 있고 산이 있어요. 담 너머에. 네. 그러니까 외부인이 그 산에서 창문 속 내부를 찍었을 가능성도 있고 내부인, 그러니까 남학생이나 내부 학생이 그러니까 조그맣게 난 구멍을 통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찍었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재학 중이실 때 이런 비슷한 이런 소란들 혹은 소문들이 있었습니까? 네, 있죠. 사실 남자 여자 기숙사가 마주보고 있고 창문이 되게 크거든요. 예. 커튼을 치지 않으면은 서로 기숙사에 누가 뭘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 제가 실제로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재학생 남학생들이 여자 선배가 씻고 나와서 알몸으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거를 듣고 되게 화가 났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도 불안했던 거는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졸업생들 또 재학생들 뭐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화나고 좀 미안한 게 큰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후배들한테? 왜요? 왜? 이런 문제점을 제가 분명히 학교 다닐 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꾸려는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예방될 수 있었던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졸업생 선배가 미안해할 일은 사실 아닌데 지금 졸업생들도 피해자인데 분노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 일어났을지 모를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제보 받고 계시다고요?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저는 제가 재학 중일 때는 저는 그런 경험을 하거나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 당했던 사람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고 저희 학교 안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몰카 사건 말고도 용기 내서 제보해달라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요. 학교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학교 측과 연락해보셨어요? 네, 이제 학교 측과 사실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사진이 찍혔을 법한 장소로 가셔서 그 영상이랑 실제 모습을 비교를 해보셨는데 다른 점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 학교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다고 저는 전해 들었어요. 선생님들은 이거 우리 학교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들이 합성이라고 의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또 따로 하셨는데 좀 전에 들은 얘기로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저희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 맞고 그거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들었어요.
설마 아니겠지만 학교에서 조금 이게 쉬쉬하고 우리 학교 일 아닌 것처럼 덮고 넘어가려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하게 되시겠어요? 네, 그렇죠. 애초에 정말 누가 봐도 우리 학교가 아니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데 처음에 가서 직접 보셨다고 하시면서도 학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셨다고 하시니까 예. 아무래도 졸업생들이나 대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아, 참 이게 고등학교 기숙사, 여고생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지 참 그래서 더 화가 나는데 이번 사건 어떻게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학교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3년 동안 학교에서 사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학교가 그냥 배우는 곳만이 아니라 집이고 가정이고 이런 느낌이 강한데 예. 그런 곳에서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로 보거든요. 예, 예. 물론 지금 1차적인 문제는 1차 가해자는 이걸 찍은 그 사람입니다. 예, 그 네. 범인 확실히 잡아서 그렇죠. 처벌해야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몰래카메라가 지금 발견되면서 이제 뭐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 당시, 그 촬영이 있었던 당시에 이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여학생, 지금 졸업생입니다. 한 분의 증언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양승선님, 근데 아까 그 홍대 회화 크로키 수업에 남성 누드 모델 사진 유출된 거, 여성이 찍어서 반전이라고 그러신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셨는데 아니요. 예. 뭐 남자가 찍은 줄 알았는데 여자가 찍어서 반전이란 말씀이 아니고 학생들이 찍은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은 누드 모델이 여성 누드 모델이 남성 누드 모델의 사진을 찍은 거여서 지금 많이들 놀라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인 거죠. 7095님은 훅 뉴스 들으시고 비타민 다량 섭취에도 소변으로 배출된다 하셨는데 그거는 수용성 비타민만 그렇습니다. 지용성의 경우는 일정 부분 몸에 축적된다는 거, 요 위험성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는 겁니다. 과하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도 적정량을 복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과하게 복용하면 분명히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기준치가 지금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린 겁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6월 10일 싱가포르. 오늘 사실 가장 큰 뉴스는 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얘기는 했던 것들이지만 날짜와 네. 장소가 결정. 근데 평양도 아니고 판문점도 아니고 왜 싱가포르 막판에 결정됐을까요? 미국 내부 사정이 제일 큰 걸로 보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판문점을 주장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참모들이 이제 판문점의 위험성 여러 가지 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부분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더라고요. 한반도로 오니까 예. 주도권이 남북으로 오는 게 되니까 그런 점들 그리고 싱가포르 국제회의를 많이 열잖아요. 항상 준비돼 있고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예, 회의의 인프라가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뭐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어제 오늘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그 얘기 말고 다른 이슈들 짚고 있는데 국회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권현철 기자는. 국회의원 세비 반납 문제. 국회가 지금 4월 국회가 파행으로 끝났고 5월 국회도 공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비 반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은 저부터 책임지는 자세로 4월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예. 또 일부 정치인, 일부 언론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50건의 세비 반납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 국회 왜 툭하면은 세비 반납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 툭하면 네. 세비 반납 쉽게 말해서 월급 내놔라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네. 근데 진짜로 세비 반납한 전례가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요. 있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 말씀이 애매하네요.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국회 대변인실에 역대 세비 반납 사례를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세비 반납 문제는 개인정보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선출된 국민의 대표인데 그거 비공개할 사안이냐라고 물었더니 공식적인 자료는 당사자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단체로 세비를 반납한 게 뭐 일시적인 이런 건 있는데 제대로 반납한 적은 없더라고요. 결국은 없는 거 아니면 전혀 없진 않은데 미미한 수준? 세비를 제대로 반납한 사례를 찾아보니까 천정배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했잖아요. 그때 국회의원 사퇴를 선언하고 의정활동 안 했거든요. 그때 1년치 세비 1억 한 2천여만 원을 반납했다.
했다고 했습니다. 1억 2천여만 원. 2천여만 1년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이 세비 반납한 사례들 좀 이렇게 미미하게 있지만 단체로 정말 반납 이건 없다는. 없는 건 아닌데 18대 국회가 그 국회 개원이 늦어지니까 당시 한나라당 초선 의원 33명이 1인당 평균 720만 원의 6월 세비를 모아서 결식 아동을 돕는 데 쓴 적이 있고요. 33명이요? 예, 또 19대 국회 때 2012년에도 넉장 개원을 하니까 당시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의원 147명의 세비 13억 6천만 원을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기부한 적이 있고요. 예. 20대 국회에서도 이제 국민의당이 총태를 메고 38명의 이틀치 세비 2,800만 원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한 적이 있긴 합니다. 있네요, 그러면.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세비 반납을 하자는 게 사실은 제대로 책임지려면은 뭐 며칠치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못했으면은. 1년치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세비 반납이라는 게 뭐 일하는 사람들한테 세비 반납하라는 얘기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 안 하고 있으니까 반납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사실 어쨌든 파행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메뉴인 것만은 분명해요. 세비 반납해라가. 이게 사실 이제 저희 역사를 쭉 더듬어 보니까 2014년 9월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을 향해서 참 충격적인 발언이었고요. 이런 발언들이 뭐 지금 국회도 있고요. 2008년 6월에는 당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초선이었는데 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하면 퇴출당하고 학생이 무단 결석을 하면 퇴학을 맞는다. 예. 국회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현명한 국민이 판단해 주길 바란다면서 세비 반납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새누리당 의원들이 20대 국회 때 선거 때죠. 선거 때 공약을 한 적이 있죠. 대국민 공약했던 거죠. 신생하게 기억하는. 신문 광고도 나왔던 적이 있죠. 그때 새누리당 소속 20대 국회의원 후보 56명입니다. 19대 국회의원 후보들도 있었는데 2017년 5월 31일까지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년치 세비를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 광고를 냈죠. 신문 광고까지 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더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결과가 56명 중에 31명만 20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예. 본 개혁에 동참한 바른정당 국회의원 6사람은 대국민 개혁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신뢰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킬 자신이 없었는데 결국 약속한 셈이 된 거잖아요. 표를 달라는 얘기였죠, 사실은. 잘할 테니까. 그렇고 자유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냈는데 사실 보도자료 내면서 그때도 여러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하루 전에 무슨 개혁 입법이라고 냈는데 졸속적으로 내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놓고는 우리는 의무를 다 했다 주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빠져나갔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가보면요. 거기서도 세비 반납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 50건이 있는데 사실 일일이 소개하고 싶지만은 뭐 국민들이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는 데 대한 따갑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뭐 결론이 되겠는데 예. 지금 쭉 과거를 훑어보니까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또 불구하고 왜 툭하면 국회의원 세비 반납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왜입니까? 첫 번째는 제일 쉬운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일 안 하는데 뭔가를 보여주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세비 반납 언급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언론들도 사실 저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언론들. 국회가 공전을 하거나 파행을 빚으면은 뭐 이렇게 세비 반납 주장하면서 양비론만 들이대거든요. 파행이 빚어지는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래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은 뭐 서로 책임이 다 있는 게 맞긴 하지만은 그 저는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도 있고요. 세 번째는
국회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도 보입니다. 세비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일하라고 주는 거죠.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일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세비 반납은 정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표퓰리즘적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정치 구조를 바꾸고 정당 제도를 바꾸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당장 일을 안 하고 속 답답하고 국민들 보기 화나고 그럼 세비라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정치 불신이 쌓이면은 누구에게 이롭겠습니까? 기득권층에 이롭습니다. 오히려. 소외계층이나 서민들에게 이로운 게 아닙니다. 국회가 법률을 통해서 사회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국회가 공전되면은 결국 정치 불신이 쌓이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얄팍한 주장을 할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일하도록 정치의 근본적인 제도를 바꿔나가는 걸로 갑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듣죠.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이번 주에 참 굵직굵직한 뉴스들 많았죠.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올 땐 또 어떤 큰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